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사실 이 풍문으로 들었어. 이 노래는요, 제가 이게 아주 젊을 때 이게 유행을 했던 노래인데, 요새 아주 그 젊을 때 분위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 옛날 얘기, 뭐 계엄령 얘기도 막 새롭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참 젊을 때를 연상하게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정면 맞수다 순서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예, 젊을 때 이렇게 쫙 젊을 때 생각이 나니까 또 이게 아주 분위기가 새로운데 아니 이게 사실 계엄령 막 이런 게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이러면 제 나이가 다 드러나는데 계엄령이 언제냐면 고3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서거하셨을 때인데 그때 고3 때 이제 제가 저희 집이 그 청와대 인근이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 살다가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딱 저거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학교 가려고 버스 타려고 나갔는데 탱크가 그냥 광화문 앞에 쫙 있는 거예요. 직접 그걸 보셨겠네요. 그럼요. 그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근데 요새 자꾸 계엄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 공당의 대표가 계엄령을 얘기를 했다. 이게 또 무게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저희 당의 입장도 이건 명백한 괴담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괴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현실에 무척 안타깝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당대표가 얘기를 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이 계엄령 발언을 조직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증거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발언을 하기 전에 김민석 의원 또 김병주 최고위원 그리고 또 천준호 의원 오늘도 또 여러분의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착착 계엄령 발언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요. 조직적인 움직임이고 치밀한 계획이라고 하면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치적 이익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엄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시점에서 보면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정치 공세로 또 너무 근거 없이 위기감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면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고려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실제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뭐 그런 게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으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했던 반국가 세력 운운 등 뭐 일과 쭉 해오시는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 강도도 강해진 데다가 야권이나 시민사회 일반 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취하시는 태도를 보면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반대 세력의 비판을 넘어서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뭐 인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군 정보라인 인사에 심상치 않은 어떤 정황 뭐 이런 게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하거나 국방부 장관 또 방첩사령부 777 사령부 이게 하나의 뭐 충안구 인맥으로 돼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라인업이 됐다. 이런 문제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변에는 아무 근거 없이 하겠느냐.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범위는 아니니까. 근데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하나 있잖아요. 2016년 11월에 추미애 대표가 그때 이제 촛불 소요 사태에 대해서 군사력을 뭐 투입한다 이런 얘기 언급하고 발칵 뒤집혔었죠. 그때 지금하고 똑같은 반응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정현 대표는 그걸 뭐
뭐라고 하셨더라? 유언비어. 지금 괴담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정지석 원내대표는 그때 일당이 어쨌든 과반수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인데 계엄 해제권 국회에서 행사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얘기했었고 청와대도 정치적 선동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왜 근거 없는 그 유언비어 유포하냐고 비판했었는데 어땠습니까? 2018년에 기무사 계엄문건 공개됐는데 그때 비판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군을 어떻게 움직일지부터 해서 실제 국회 계엄 해제권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까지 뭐 이 반정부 금지 포고령 내리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서 의결권 무산시키고 해제권 무력화시키고 이게 이제 구체적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전제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 현실화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됐다면 이런 가정 안 할 수 없는 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 계속 하실래요? 네. 아니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뭐 민주당 입장은 이제 여러 차례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우선 제가 뭐 몇 가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건 최근에만 나온 발언이 아니고요. 취임 초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셨던 그런 이제 개념이자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2016년, 2017년도 계엄 문건이 존재했었다. 그러면 지금 6년, 7년 전에 계엄 문건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2024년 현재 갑자기 계엄을 들고 나온 그 근거가 되는 겁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근거, 추가로 어떤 계엄에 충족되는 계엄을 하겠다는 어떤 발언이나 문건이나 그 증거 정황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충암고등학교 인사가 4명이 있다. 충암고등학교와 계엄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이유를 들이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보와 정황이 있다라는 군불대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무척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제보라는 게 뭐 지금 정리된 문건을 누가 들고 뭐 보여주면서 하는 제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례를 자꾸 2016년 사례로 가져가서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설마 했는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냐. 그때 그 무혐의나 무죄 판결 다 받지 않았나요?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내란 예비 음모로 그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제 그거는 법리적으로 내란 예비 음모가 내란죄까지 실행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무혐의가 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그 대응 과정 다른 거죠, 그거는. 곧 같은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법리 적용에 있어서 내란 관련된 부분만 무혐의 됐고 이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1심 재판 조현천 기무사령관 1심 재판 지금 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죠. 예, 그죠? 2023년에 이 정권 바뀌고 그 2016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이제 2017년 2월에 그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이 됐고요. 그 당시에 무려 105일간 200여 명을 소환해서 검사를 비롯한 37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검경 합동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수사 결과 구테타 즉 다시 말해서 내란 음모 혐의는 전혀 없었다.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게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게 아마 2018년 7월이었을 겁니다. 기무사가 구테타 음모를 획책했었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검경 합동 수사를 해보니까 내란의 내자도 나오지 않았다. 구테타의 쿠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수사 결과 아닙니까? 따라서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는 것과 구테타 내란 음모를 했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죠. 지금 뭐 구테타를 주장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아니 그 조만까 제가 안규백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3부에서. 근데 그 좀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2번 훈련한다는 거예요. 계엄에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훈련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그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계엄 관련된 훈련은 하긴 합니다.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라는 데에서 통상적인 훈련으로 계엄에 대비한 계엄 상황을 늘 가정하고 이건 뭐 헌법상 발동될 수 있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하는데 2016년은 2017년에 작성된 그 대응 문건은 촛불 집회라는 어떤 시국 상황이 반영이 돼 있고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식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건은 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통상적으로 작성되거나 계획되거나 검토될 수 있는 계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한 달 전이에요. 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정말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거의 매일 집회하고 시위하던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해야 될 어떤 책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무 사령관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겁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좀 부적절한 일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문건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치안 유지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엄을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거는 쿠데타 기획을 획책했었느냐 안 했느냐 그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중히 다루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상황을 가지고 2024년에 다시 점화시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당시 상황은 그러한 치안 유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치안 유지를 왜 군이 나서서 기획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반정부 금지 포고령 내리고 그 뭐 야당 체포하고 막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고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절차 등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다 진행되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주 민주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기무사령부 이런 권한이나 검토를 할 수 없는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태가 정부를 위협하는 사태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실제 실행이 안 돼서 다행이지 친위 쿠데타 안 됐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지? 문건대로 하면 그 가능성이 있던 겁니다. 그 당시 물론 검경 합동 수사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면 2017년 2월에 계엄 문건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2024년 9월 2일 현재 계엄 상황과 계엄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논리적인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계엄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단순히 2017년 2월에 있었던 계엄 문건 때문에 지금 계엄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한번 논리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탄핵 얘기가 물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현실화시키고 그게 현실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되고 있고 국회에서 그 탄핵 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든가 정황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불과 7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연계시킨다고 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만 볼 수 없는 게 만약에 이런 상황을 2017년 당시로 그대로 돌아가서 그런 상황이 다행이지만 현실화되는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그때 그랬는데 지금 왜 하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참 우리 존경하는 조 변호사님 네. 정말 말씀에 승복을 하고 싶은데 정말 승복이 안 되고 예. 인사가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거론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거론한다.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보와 정황이 있다 하니까 그 제보와 정황을 좀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저 정도면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
승복이 되면 저희가 승복을 할게요. 근데 그 안규백 의원도 뭐 제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고 자, 요 딴 얘기 잠깐만.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딸과 전 사위에 관한 수사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예. 뭐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사해야죠. 그런데 고발된 지는 4년이 지났고 사건이 발생된 지는 7년이 지났고 수사를 시작한 지 정권이 바뀐 지도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정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본류 사건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스타셋에 취직시켰고 그 취직을 통해서 받은 체류비하고 급여 상당 2억 3천만 원 정도가 뇌물이고 이 뇌물을 받은 건 서모 씨고 딸 문다혜 씨지만 사실상 그 경제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니까 뇌물죄의 피의자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사건은 원래부터 그렇게 고발돼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 수사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수사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밝혀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 최근에 특히 뭐 5천만 원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 가지고 보냈다는 돈 그거 문재인 대통령 딸한테 보냈다는 네, 딸한테 돈이죠. 보냈다는 돈. 대통령 임기 끝난 거고요. 지금 검찰은 왜 별건 수사하냐고 비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뇌물 사건에 한해서 수사하는데 계좌 추적 과정에서 나와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만 하지 이 돈이 그 돈과 관계 있는 것처럼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임대주택 매매 과정에서 돈 거래 다 수상한 돈 거래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 문다혜 씨의 재산 관계라든가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그 처음에 뭐 결혼 초기에는 자립적 경제 활동을 하다가 뭐 회사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되시고 그 이후에 뭐 경제 활동이 부족한지 일부 지원을 했고 뭐 그런 사실관계 있고 거기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돈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뇌물죄와 연계시켜가지고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다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 뇌물죄 수사의 진실을 밝히기 하고 있는 수사냐. 저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고 포토라인 세우고 기소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일가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취했다. 여기까지 이걸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즉 최서원 씨죠. 경제 공동체라는 법적 개념에 묶여가지고 뇌물죄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민주당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최순실 최서원으로부터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뇌물죄를 적용해서 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다혜 씨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혜 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오다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하고 태국으로 간 다음부터 그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그리고 그 생활비를 타이이스타젯 다시 말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급해 주었다면 그거는 뇌물죄를 법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경제적 운명 공동체다. 그런 법적 개념 때문에 결국 뇌물죄를 적용받아서 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사가 전혀 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 전부 다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가 진행은 됐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가 최근에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새로운 입증 자료들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물꼬를 튼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음 주에 하세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시죠. 박용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 멀리 날